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0살의 박영자 여사입니다. 그녀는 딸의 부탁을 받고 손자를 돌보고 집안일을 돕기 위해 며칠간 전주에서 수원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직접 담근 무말랭이 무침과 배려심, 그리고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을 한가득 안고 딸네 집 문을 넘어섰지요. 하지만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하던 그녀. 불을 끄고 누우면 몇 분 지나지 않아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한 번, 두 번은 참았습니다. 하지만 깊은 밤 11시, 세 번째로 거실 형광등이 탁 하고 켜졌을 때 그녀가 눈을 뜨는 순간 마음속에 단단한 매듭 하나가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고의일까요? 사위는 도대체 누구 보라고 밤새 세 번이나 불을 켠 걸까요? 그녀가 그저 참고 넘기는 노인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었습니다. 이번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러나 전 가족이 입을 다물지 못할 행동 하나를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장 차가운 방식으로 모두에게 알렸습니다. 나는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죠. 마음 치유의 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단순히 가정 내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선에 대한 이야기이며 존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 노년에도 어떻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어떻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깨어있는 어른이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제 이름은 박영자, 올해 70입니다. 전라북도 전주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나이는 먹었지만 몸은 아직 짱짱합니다. 젊은 시절 식품 가공 공장에서 20년 넘게 일했고 공장 문을 닫은 뒤로는 건물 청소도 하고 남의 집 아이도 봐주고 한때는 밭농사도 지었습니다. 고생이라면 할 만큼 했지만 저는 손발이 부지런해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한 달에 80만 원 남짓 들어오는 돈으로 생활합니다. 넉넉지 않지만 혼자 쓰기엔 부족함이 없습니다. 30년 된 낡은 벽돌집이라 마룻바닥이 조금 들뜨긴 했지만 제게는 이곳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집입니다. 이곳의 공기, 햇살, 마당에 핀 라일락 향기까지 모두 저를 안심시켜주는 것들이니까요. 제게는 외동딸 지은이가 하나 있습니다. 수원으로 시집 간 지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사위인 김서방은 공무원인데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사람이라 우리 사이가 살갑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딸은 효녀입니다. 매달 손주 사진도 보내주고 영양제 사드시라며 용돈도 붙여줍니다. 3만 원, 5만 원. 제가 괜찮다고 돌려보내면 기어이 택배로 물건을 사서 보냅니다. 입으로는 돈 아깝게 뭐하러 이러냐. 타박하지만 속으로는 든든합니다. 얼마 전 사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모님, 요즘 집안이 좀 정신이 없습니다. 준우가 시험 기간인데 지은이도 야근이 잦아서요. 며칠 올라오셔서 밥도 좀 챙겨주시고 준우도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 메시지를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딸내 얼굴 본 지도 오래됐고 아이들이 다 커서 힘들다는데 할미가 되어서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지요. 사위는 덧붙였습니다. 집이 좁아서 장모님 주무실 방이 마땅치 않아 거실 소파를 쓰셔야 할 것 같은데 괜찮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누울 자리만 있으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원래 잠자리를 가리는 편도 아니고 딸내 돕러 가는 건데 그 정도 불편함이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니까요. 짐을 싸던 날 직접 볕에 말려 무친 꼬들꼬들한 무말랭이, 두 통과 사위가 좋아한다는 둥글레차, 그리고 전주 유명 제과점의 초코파이 두 상자를 챙겼습니다. 지갑을 열어 통장에 남은 잔고를 확인하고 비상금으로 현금 50만 원을 챙겨 넣었습니다.
혹시라도 급하게 돈 쓸 일이 생겨도 딸에게 손 벌리기 싫었으니까요. 짐을 싸면서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늙으면 눈치가 빨라야 한다. 말은 줄이고 행동은 조심하자. 아무리 딸네 집이라도 내 집 아니니 선을 지켜야 한다. 저는 자식에게 짐짝처럼 매달리는 노인네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45분 KTX를 탔습니다. 전주에서 수원까지는 금방이더군요. 역에 도착하니 아침 안개가 걷히고 있었습니다. 출구에서 딸과 손자, 그리고 사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걸 보니 자다가 막 나온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딸이 달려와 저를 안으며 엄마, 살 빠졌네 하더군요. 저는 살은 무슨 네가 오랜만에 봐서 그렇지 하며 웃어넘겼습니다. 김서방은 고개를 꾸벅하며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했습니다. 여전히 뜨뜻미지근한 처음 봤을 때와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예민한 탓인지 몰라도 어딘가 탐탁지 않아 보이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딸네 집은 방 3개, 화장실 2개인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좁지 않은 평수였지만 제 방은 없었습니다. 손자가 밤늦게까지 공부해야 해서 조용해야 한다며 저를 거실 소파로 안내하더군요. 딸이 새 이불을 깔아두고 베개에서도 섬유 유연제 냄새가 향긋하게 났습니다. 짐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가죽 소파라 꺼진 데도 없고 깨끗하니 잘만하네. 밤이 되어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최대한 조용히 씻고 나와 소파에 누웠습니다. 아이들 곁에 있어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복이라 여기며 잠을 청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딸이 정말로 좋아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엄마가 오니까 집안에 온기가 도네. 준우도 더 활기차 보이고 오후에 반차를 낸 딸과 함께 행궁동 카페 거리를 걸었습니다. 제 걸음이 느리니 발맞춰 천천히 걸어주었고 요즘 유행한다는 흑당 버블티를 사주며 엄마도 마셔봐. 요즘은 어르신들도 이런 거 좋아해. 라며 웃더군요. 너무 달다고 했더니 딸이 받아 마시며 깔깔거리는 모습을 보니 오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저녁은 사위가 준비했습니다. 고등어구이, 호박볶음, 그리고 김치찌개. 소박하지만 집밥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려 하자 사위가 말리더군요. 손님이신데 두세요. 사위는 그 말 외에는 별말 없이 식사 후 소파 구석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밥을 먹고 나니 손자가 묻더군요. 할머니, 고스톱 치실 줄 아세요? 깜짝 놀라 너희 집에서 화투 치니? 했더니 아니요, 친구 할머니는 타짜라던데 그냥 궁금해서요. 하길래 웃으며 할미는 이제 눈이 침침해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잠들기 전 딸이 라벤더 향이 나는 새 수건을 건네며 엄마, 이 냄새 괜찮아? 잠 잘 오라고 사온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너무 과민하게 굴었나 싶어 스스로를 반성했습니다. 사위가 워낙 내성적인 성격이라 말수가 적은 것뿐인데 제가 살갑지 않다고 오해한 건 아닌가 하고요.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소파와 이불을 칼같이 정리하고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쌀을 씻어 죽을 끓이고 가져온 무말랭이와 멸치볶음, 시금치나물을 무쳤습니다. 일어난 딸이 엄마, 뭘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아침까지 했어? 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습관이 돼서 그렇다. 노인네가 잠이 없잖니? 라고 둘러댔습니다. 사위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어제 좀 기름진 걸 먹어서 오늘은 속 편한 게 좋겠네요. 라고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요. 저는 웃으며 시금치가 속에 좋단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낮에는 딸도 출근하고 손자도 학원에 가고 사위도 늦게 출근하는 날이라 집이 비었습니다. 저는 혼자 빨래도 하고
바닥도 닦고 부엌 묵은 때도 벗겨냈습니다. 햇살이 좋아 커튼을 빨아 베란다에 널었더니 퇴근한 딸이 엄마, 너무 고생하지 마. 손님으로 왔는데 미안하게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으면 몸 쑤신다며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닷새째 되던 날 밤 아주 사소하지만 제 마음을 건드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 10시 반, 저는 평소처럼 거실 불을 끄고 복도 스탠드만 켜둔 채 소파에 누웠습니다. 잠이 들락말락 하는데 쿵쿵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부엌 쪽으로 가더니 거실 형광등을 탁 하고 켰습니다. 복도등이 아니라 거실 메인 조명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대나처럼 환해진 불빛에 눈이 부셔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사위는 찬장을 뒤적거리더니 영양제 통 같은 걸 하나 꺼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깜빡했겠지. 이 3분을 기다려도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일어나 불을 끄고 다시 누웠습니다. 별일 아냐. 스스로를 달랬지만 가슴 한구석에 묘한 앙금 같은 게 남았습니다. 잠자는 사람 얼굴 위로 불을 환하게 켜놓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끄지도 않고 들어가는 그 뒷모습. 그게 신호탄이었습니다. 다음 날 딸과 시장을 보러 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새우와 꽈리고추를 사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저녁에 사위가 퇴근해 식탁에 앉았는데 밥만 빨리 먹고는 일어났습니다. 설거지하면서 물을 싱크대 밖으로 튀기는데 제가 가서 닦아도 본체만체 하더군요.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조금 넘어 잠자리를 폈습니다. 이번에는 소파 안쪽에 쿠션을 대고 허리를 받쳤습니다. 불을 끄고 눈을 감은 지 10분쯤 지났을까요? 또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서방이었습니다. 부엌 앞에 서서 뭔가를 찾는 듯 하더니 다시 탁 하고 거실 불을 켰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음료수를 꺼내 벌컥벌컥 마시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빈 컵을 싱크대에 놔두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불은 켜진 채였죠. 저는 그가 방문을 닫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일어나 불을 껐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시 눕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거칠고 무거운 발소리. 제 심장을 밟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또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이번엔 거실 장식장을 열고 닫으며 달그락거리는 소음을 냈습니다. 한참을 뒤적거리더니 방으로 돌아갔고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지 않고 눈을 감은 채 생각했습니다. 이 집이 나를 받아들일 수 없구나. 한참 뒤에야 일어나 불을 껐습니다. 화가 나기보다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고의로 그러는 겁니다.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불편하니 나가 달라고 시위하는 것이었죠.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원래 요리 레시피를 적어두던 수첩 뒷장에 날짜와 시간을 적었습니다. 토요일 밤, 소등하남, 쉬덴 산시픈, 쉬덴 우시우픈. 그런데 11시 20분에 또 나왔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이번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엌에 잠시 서 있다가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둔 채로요. 제 얼굴 위로 쏟아지는 형광등 불빛이 마치 취조실 조명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불빛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에 어떤 줄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침을 차렸습니다. 사위가 나올 때 저는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저를 쓱 보더니 화장실로 갔습니다. 딸이 일어나 엄마, 어제 잘 잤어? 묻길래 그럼 잘 잤지? 라고 답했습니다. 식사 후 딸과 손자가 나가고 사위와 저만 남았을 때 저는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가져온 짐가방 깊숙한 곳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딸이 혼자 사는 제가 걱정된다며 사보내준 도어 경복이었습니다. 창문이나 문이 열리면 큰 소리가 나는 그 물건입니다. 안 쓰고 넣어뒀던 걸 혹시 몰라 챙겨왔는데 이게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경보기에 경보장치 작동주의라고 매직으로 쓴 종이를 붙인 뒤 거실 전등 스위치 바로 위에 부착했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려 손을 대면 자석이 떨어지면서 소리가 나게끔 교묘하게 설치했죠. 테스트해보니 삐용, 삐용 하고 찢어질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설치를 마친 후 태연하게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그날 밤 10시 30분, 저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이불을 목까지 덮고 닥쳐올 상황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직접 연출한 연극의 관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10시 47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였습니다. 그가 거실 스위치로 다가가 손을 뻗는 순간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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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용 고요한 집안에 공습 경보 같은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딸 방문이 벌컥 열리고 손자도 뛰쳐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벌떡 일어나 앉으며 짐짓 놀란 척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내가 밤에 도둑들까봐 경보기 달아놨는데 누가 건드렸나 보다. 딸이 눈을 비비며 달려와 멍하니 서 있는 남편과 스위치 옆에서 울려대는 경보기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사위는 스위치에 손을 올리려다만 자세로 얼굴이 흑빛이 되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경보기를 껐습니다. 소리가 좀 크긴 하네. 그래도 도둑 들어서 사람 다치는 것보다 놀라는 게 낫지 않겠니? 요새 세상이 하도 흉흉해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딸이 상황을 파악하고 남편을 쏘아보더니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엄마, 놀라셨죠? 얼른 주무세요. 사위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이후 다시는 거실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콩나물국에 계란말이, 어묵볶음, 달그락거리는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7시쯤 딸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저는 따뜻한 국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한술 떠라, 속 풀리게.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제 많이 놀랐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놀랐을까봐 걱정이지. 내가 잠기가 밝아서 며칠 밤 동안 누가 자꾸 거실에서 뭘 뒤적거리는 소리가 나길래 무서워서 달아봤다. 사위인 줄 알았으면 안 달았을 텐데. 그때 사위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풀이 죽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김서방, 식사하게, 국 시원하게 끓였네 라고 말했습니다. 사위는 제 눈을 피하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다 먹고 그릇을 치우려 했습니다. 제가 막았습니다. 놔두게, 내가 할 테니. 사위가 아닙니다 하려다 제 눈빛을 보고는 슬그머니 손을 뗐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사위 뒤통수에 대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늦나? 사위가 멈칫하더니 아뇨, 일찍 옵니다 라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위가 나가고 딸과 둘만 남았을 때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화났어? 저는 식탁을 닦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화는 무슨? 화는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한테나 내는 거다. 나는 너희 도와주러 왔지. 눈치 보러 온 거 아니다. 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 남편, 나쁜 사람은 아니다. 그냥 내가 불편한 거겠지. 이해한다. 집이라는 게 그렇다. 내 식구 아니면 밥 먹는 소리도 거슬리는 법이야. 오후에 짐을 쌌습니다. 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떠날 채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딸이 놀라 엄마 벌써 가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일주일이면 됐다. 소파 가죽 늘어나겠다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사실 딸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딸이 울면서 내가 중간에서 너무 힘들었어.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 악에는 없는데 라며 변명하더군요.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은아, 네가 중간에서 곤란해하는 거 안다. 남편 눈치 보느라 엄마한테 미안해하는 것도 알고. 그런데 네가 남편을 너무 오냐오냐 키웠다. 네가 다 참아주고 다 이해해주고 다 덮어주니까 저 사람이 저러는 거야. 남편이 나빠서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만든 거다. 딸은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주며 다독였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그냥 가는 게 아니야. 너희 부부 잘 살라고 비켜주는 거다. 하지만 명심해라. 한쪽이 일방적으로 참는 건 가정이 아니다. 그건 감옥이야. 네가 행복해야 엄마도 행복하다. 사위가 퇴근했을 때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당황한 얼굴로 가시게요? 라고 묻더군요. 저는 사위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푹 쉬다 간다. 아, 그 경보기는 내가 떼서 가방에 넣었네. 우리 집 창고 쥐 잡을 때 쓰려고. 쥐 새끼들이 밤만 되면 부스럭거려서 말이야. 사위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김서방, 자네가 말수가 적은 건 알겠네. 하지만 내 딸이 착해서 참고 사는 거지 바보라서 참는 건 아니야. 자네 침묵이 금인 줄 알지 말게. 나중에 내 딸 입에서 아무 말도 안 나오는 날이 오면 그때는 정말 끝인 줄 알게나. 사위는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돌아오는 기차 안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70년 인생 굽이굽이 참 많이도 돌아왔습니다. 전주집에 도착해 창문을 활짝 열고 묵은 공기를 빼냈습니다. 익숙한 내 집 냄새에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가 반가웠습니다. 차를 한 잔 우려 마시고 있는데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도착했어? 그래, 아주 편안하다. 엄마, 미안해. 미안할 거 없다. 지은아, 기억해라. 남자는 가르쳐서 데리고 사는 거다. 네가 슈퍼우먼처럼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라. 네가 아프면 집안이 마비가 되게 만들어야 남편이 움직인다. 냉장고 비워두고 밥도 하지 말고 놔둬봐. 굶어봐야 밥 귀한 줄 알지. 딸이 수화기 너머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정말 독하다. 독한 게 아니라 현명한 거다. 너 자신을 챙겨라. 그게 효도다. 전화를 끊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구슬픈 트로트 가락이 흘러나옵니다. 저는 이제 남의 집 눈치 안 보고 내 집에서 다리 뻗고 잘 겁니다. 불 끄고 싶으면 끄고 켜고 싶으면 켜면서요.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딸네 집을 박차고 나온 저의 선택, 과연 옳았을까요? 그리고 사위의 그런 행동, 단순히 성격 탓일까요? 아니면 무언의 시위였을까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관계에 줄다리기를 하며 삽니다.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마음 치유의 길 박영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